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 국가 대테러 작전의 최선봉이자 인간 병기들만이 모인다는 이곳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겁고 습했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져 연병장의 흙탕물을 튀기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제2대 대장실에서 흘러나오는 비명소리였다. 내 놈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선임 장교를 보는 눈인가? 제2대대장 마천식 중령. 42이라는 젊은 나이에 특수임무단 핵심 지휘관 자리에 오른 그는 실력만큼이나 잔혹한 성정으로 악명 높았다. 그의 군홧발이 바닥에 쓰러진 최 중사의 명치를 지시겼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최 중사의 입에서 붉은 피가 터져나왔다. 죄송합니다. 최 중사는 고통 속에서도 반사적으로 복창했다. 하지만 마천식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전술 단검을 집어들었다. 서슬 퍼런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특수부대원이라면 고통도 참아야지. 가죽 좀 벗겨진다고 죽나? 마천식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최 중사의 허벅지 군복 위로 칼끝을 가져갔다. 찍! 질긴 특수복 원단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그 아래 드러난 살가죽 위로 붉은 선이 그어졌다. 최 중사는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켰다. 대대장실 밖 복도에는 수십 명의 부대원이 도열해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했다. 마천식은 이 부대 안에서 법이자 신이었다. 그때였다. 똑똑. 정적을 깨고 노크 소리가 들렸다. 마천식의 미간이 구겨졌다. 어떤 놈이야? 감히 내 훈육 시간을 방해해?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낡은 청소 도구함을 끄는 중년의 여성이었다. 펑퍼짐한 작업복에 흰 머리가 섞인 헝클어진 머리카락. 부대 내 식당과 청소를 담당하는 용역 직원으로 알려진 강 씨였다. 청소 시간입니다. 대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피냄새와 살기가 진동하는 방 안의 풍경을 보고도 그녀의 눈동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마천식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지금 상황 안 보여? 당장 꺼져. 마천식은 손에 든 단검을 강씨 쪽으로 휙 던졌다. 칼은 강씨의 얼굴 바로 옆 벽에 퍽 하고 박혔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을 상황. 하지만 강씨는 무심한 표정으로 벽에 박힌 칼을 뽑아내더니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칼은 위험합니다. 조심해서 다루시지요. 그녀는 묵묵히 대걸레로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을 닦기 시작했다. 마천식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저 늙은 여자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짐승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숨을 고르는 듯한 고요함. 마천식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웠다. 재수 없는 늙은이 같으니. 야, 최 중사. 오늘은 이만 봐준다. 저 아줌마한테 감사해라. 최 중사가 절뚝거리며 밖으로 나가자 마천식은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강 씨를 노려보았다. 강 씨, 아니 그녀의 본명은 강수련. 58배 나이. 그녀가 묵묵히 바닥을 닦는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강수련은 빗자루를 들고 연병장 구석을 쓸며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았다. 707 특수임무단의 훈련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마천식이 부임한 이후 훈련은 살인적인 가혹 행위로 변질되어 있었다. 더 빨리 굴러. 나고하는 새끼는 오늘 밥 없다. 교관들의 고함과 함께 병사들이 진흙탕을 기었다. 마천식은 단상 위에서 그 모습을 즐기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규정에도 없는 위험한 실탄 사격 훈련을 강요하곤 했다. 강수련의 주머니 속에서 작은 진동이 울렸다. 그녀는 주위를 살핀 뒤 창고 구석으로 들어가 폴더폰을 열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다. 보고합니다. 타깃 마천식 중령. 권력 남용, 폭행, 군수품 횡령 혐의 확인. 추가로 부대원들을 사적인 영리 활동인 불법 경호 알바에 동원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나?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국방부 장관의 직통 라인이었다. 영상 및 음성 파일 확보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놈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수 없도록 현장에서 덜미를 잡아야 합니다. 강 장군, 자네가 현역에서 물러나 그곳에 잠입한 지 벌써 3개월이네. 몸은 괜찮은가? 강수련은 피식 웃었다. 장군이라뇨. 지금은 그냥 청소부 강씨입니다. 그리고 놈은 제가 누군지 꿈에도 모를 겁니다. 강수련. 그녀는 사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대장이자 과거 대테러 작전의 전설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30년 전 납치된 인질 20명을 홀로 구출하고 적의 본거지를 초토화시켰던 하얀 사신. 그녀는 군 내부의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 계급장을 떼고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것이었다. 그날 밤 마천식은 부대 내 회식 자리에서 다시금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술에 취한 그는 부관인 김소령의 뺨을 때리며 고함을 질러댔다. 내가 시키는 대로 장부 조작 안 해?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마천식은 술병을 들어 김소령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 공포에 질린 부대원들이 숨을 죽인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고 강수련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잔반 처리용 통이 들려 있었다. 나가. 당장 안 나가? 마천식의 고함에도 강수련은 뚜벅뚜벅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순박한 청소부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타깃을 조준한 저격수의 눈빛이었다. 자네 군복이 너무 무거워 보이는군. 강수련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경어였지만 억양은 하대였다. 마천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 이 미친 여편네가 돌았나? 마천식이 들고 있던 술병을 강수련에게 휘둘렀다. 쨍그랑. 병이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비명을 지른 건 강수련이 아니었다. 마천식의 손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강수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그의 팔을 낚아채 비틀어버린 것이다. 아! 마천식이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식당 안의 모든 부대원이 경악하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수련은 쓰러진 마천식의 멱살을 잡아 짐짝처럼 들어올렸다. 180cm가 넘는 거구의 마천식이 그녀의 한 손에 맥없이 들려 있었다. 이거나. 너 정체가 뭐야? 헌병대 불러. 당장 이 여자를 사살해. 마천식은 발악했지만 강수련은 그를 식탁 위로 내동댕이 쳤다. 쾅 소리와 함께 식탁 다리가 휘어졌다. 강수련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청소부 신분증이 아닌 찬란하게 빛나는 사성 장군의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육군 대장 강수련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식당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대장, 사성 장군. 부대원들은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전설 속의 그 이름이 바로 자신들이 매일 보던 청소부 아줌마였다니. 마천식 중령. 너를 군 형법 제60조 폭행 및 가혹행위, 제44조 항명,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의거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강수련의 말에 마천식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이야.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 어디서 가짜 신분증을. 마천식은 품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권총 손잡이에 닿기도 전에 강수련의 발이 그의 턱을 올려찼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천식은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고 바닥에 처박혔다. 이가 몇 개 부러져 피와 함께 바닥에 흩어졌다. 그때 식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국방부 직할수사단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즉시 마천식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를 꿇어앉혔다. 강 대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사단장이 강수련에게 거수 경례를 했다. 식당 안에 있던 707 부대원들도 황급히 차려 자세를 취하며 경례 구호를 외쳤다. 단결. 식당이 떠나갈 듯한 함성 속에서 강수련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마천식을 내려다보았다.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마천식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특수부대원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전우를 지키는 희생에서 나온다. 너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강수련은 찢어진 작업복 소매를 걷어올렸다. 그녀의 팔에는 수많은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진짜 군인의 증표였다. 마천식이 질질 끌려나간 후 강수련은 멍하니 서 있는 최 중사에게 다가갔다. 많이 아팠지? 미안하다. 내가 조금 더 빨리 나섰어야 했는데.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최 중사의 어깨를 감쌌다. 최 중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날 707 특수임무단의 식당에는 비로소 따뜻한 밥 냄새와 함께 사람 사는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강수련은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아직 청소해야 할 쓰레기들이 군대 곳곳에 남아 있었으니까. 마천식 중령이 체포된 후 707 특수임무단 제2대대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 속에 잠겼다. 사성 장군이 청소부로 잠입하여 대대장을 체포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감격이 뒤섞인 분위기였다. 강수련 대장은 더 이상 낡은 작업복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각 잡힌 신형 디지털 전투복에 4개의 별을 단 계급장을 달고 마천식의 집무실을 그대로 임시 지휘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비록 마천식은 끌려갔지만 그의 악취는 부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상황 보고. 강수련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네. 보고 드립니다. 마천식 중령의 집무실에서 발견된 장부를 분석한 결과 횡령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단순 군수품 횡령을 넘어 부대의 작전 기밀 문건 일부가 불법 경호업체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군 내부 조력자가 확실합니다. 수사단장 옆에는 과거 마천식의 폭행에 시달렸던 최 중사가 서 있었다. 그는 이제 강수련의 임시 보좌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아직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게 빛났다. 불법 경호업체 이름은 제우스 컴퍼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해외 부호나 기업인을 위한 사설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특수전 인력과 정보를 암암리에 매매하는 그림자 조직입니다. 마천식은 제우스 컴퍼니의 부대원들을 알바라는 명목으로 동원하며 인력풀을 제공했습니다. 강수련은 턱을 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우스 컴퍼니. 이름부터 오만하고 고대 신화 속 괴물을 연상시키는 그 조직. 그들이 707의 인력과 기밀에 손을 댔다는 것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707의 인력 동원. 마천식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배후를 파야 합니다. 제우스 컴퍼니의 자금줄과 군 내부 접선책을 추적하십시오. 강수련은 최 중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최 중사. 2대 대원들의 상태는 어떤가? 대장님. 혼란스럽습니다. 마 중령에게 희생된 이들은 안도하지만 마 중령에게 충성을 맹세했거나 횡령의 이익을 나눠 가졌던 일부 부사관들과 병사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상병은. 김상병. 강수련이 청소부로 일할 때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그 병사였다. 김상병은 특수임무단에 들어온 지 5년 차입니다. 실력은 출중하지만 마 중령 체제 하에서 부조리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는 대대장님의 등장을 또 다른 권력 교체로 여기는 듯합니다. 불신과 냉소가 심합니다. 강수련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천식을 몰아내는 것은 쉬웠지만 수년간 썩어버린 부대원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불신을 걷어내는 것은 훨씬 어려운 작전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투박한 군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이는 바로 김상병이었다. 그는 강수련을 향해 경례조차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들린 서류 뭉치만 만지작거렸다. 볼일 있나 김상병? 강수련이 물었다. 에게. 마 중령이 남긴 공금 지출 영수증입니다. 마 중령이 제우스 컴퍼니 고위 관계자와 만날 때 사용했던 접대비 내역입니다. 저는 마 중령이 시켜서 여기에 허위 서명을 했습니다. 김상병은 서류를 강수련의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 대신 짙은 냉소가 떠올랐다. 이거라도 내놓으면 제 잘못은 덮어질까요? 대장님. 군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마 중령이 끌려가도 윗선이 그대로면 똑같습니다. 저만 징계받고 부대에서 쫓겨날 바에야. 저는 그냥 침묵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은 뼈 아팠다.
강수련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김상병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내가 너를 벌할 권한이 있다. 마천식의 명령이라 해도 허위 서명을 한 것은 너의 잘못이다. 하지만 강수련은 김상병의 어깨를 붙잡았다. 나는 너를 벌하지 않겠다. 대신 기회를 주겠다. 너의 실력과 용기를 썩은 조직을 쳐내는 데 써라. 너는 마천식에게 속은 것이지 썩은 것이 아니다. 나를 믿고 한 번만 더 이 조직을 위해 싸워주겠나? 김상병은 고개를 들어 강수련의 눈을 마주했다. 5년 만에 그는 자신이 왜 707에 왔는지를 잠시나마 떠올릴 수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서 냉소가 사라지고 희미한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대장님. 김상병이 제공한 마천식의 접대비 내역은 제우스 컴퍼니의 군 내부 접선책을 추적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접선책은 육군 특수전 사령부 본부에 근무하는 50대 후반의 고위 장교 이원길 준장으로 밝혀졌다. 이원길은 마천식의 직속 상급자는 아니었지만 군수와 인사 라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다. 이원길 준장. 제우스 컴퍼니의 실질적인 군 내부 창구입니다. 마천식이 횡령한 군수품과 기밀 문건이 모두 이원길을 거쳐 제우스 컴퍼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강수련은 작전 회의를 주재했다. 테이블 위에는 이원길 준장의 사진과 제우스 컴퍼니의 조직도가 펼쳐져 있었다. 이원길을 체포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제우스 컴퍼니의 본질을 파헤치지 못하면 놈들은 또 다른 이원길을 심을 겁니다. 우리는 놈들의 심장부를 쳐야 합니다. 강수련은 제우스 컴퍼니가 보유한 비밀 창고에 주목했다. 마천식의 장부에는 제우스 컴퍼니가 주기적으로 특급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 특급 물품의 정체가 바로 작전의 핵심이었다. 정보 분석 결과 제우스 컴퍼니의 비밀 창고는 수도권 외곽에 있는 대형 물류 창고입니다. 위장된 시설이며 내부에는 최정예 경호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전역한 특수전 요원들로 707 출신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707 출신이 적으로 돌아서다니. 강수련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김상병. 내가 이곳에 잠입한다. 김상병의 눈이 커졌다. 대장님. 저 말입니까? 내가 마천식의 끈앞풀이었다는 사실은 제우스 컴퍼니에서도 알 겁니다. 이원길 준장의 추천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너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너의 임무는 비밀 창고의 정확한 위치와 특급 물품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다. 강수련은 김상병의 어깨를 쳤다. 위험하다. 거절해도 좋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너의 명예를 되찾는 마지막 기회다. 김상병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강수련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소도 망설임도 없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707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며칠 후 김상병은 위장 신분으로 제우스 컴퍼니의 경호 인력 모집에 합류했다. 그의 뛰어난 전투 능력과 707 출신이라는 배경, 그리고 이원길 준장과의 연결고리 마천식과 작동하여 그는 무사히 조직 내부로 침투했다. 김상병은 어둠 속에서 훈련받는 요원들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과거 자신의 전우들이었지만 이제는 돈을 위해 움직이는 그림자 용병들이었다. 훈련 방식과 사용하는 장비, 전술 모두 707의 핵심 기밀과 일치했다. 깊은 밤 김상병은 몰래 경계 임무를 이탈하여 물류 창고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복잡한 미로 같은 통로를 지나자 일반적인 창고와는 다른 두꺼운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 앞에는 첨단 감시 시스템과 3명의 경비 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김상병은 707에서 배운 은밀 기동술을 사용하여 경비 요원들을 제압했다.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소음은 거의 없었다. 3명의 요원이 쓰러지자 김상병은 서둘러 철문 잠금 장치에 소형 해킹 장비를 연결했다. 잠금 장치가 풀리고 철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선 김상병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삼켰다. 그것은 단순한 군수품이 아니었다.
비밀 창고 내부에는 특수 제작된 탄도 미사일의 핵심 유도 장치, 신형 잠수정의 설계도, 그리고 707의 모든 대테러 작전 코드가 담긴 특수 하드 디스크가 보관되어 있었다. 이원길과 마천식이 팔아넘기려 했던 특급 물품은 바로 대한민국의 군사 기밀 그 자체였다. 이 물품들이 해외로 넘어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이었다. 김상병은 즉시 초소형 무전기를 작동시켜 강수련에게 보고했다. 대장님, 특급 물품 확인.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 기밀입니다. 707의 모든 작전 코드가 노출되었습니다. 알았다. 즉시 철수해라. 김상병. 김상병이 몸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꽤 오랜만에 보는 707의 그림자 이동수리군. 여전하네 김상병. 어둠 속에서 거구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제우스 컴퍼니의 실질적인 총책임자이자 강수련 대장과 대테러 작전을 함께 뛰었던 한때 707의 전설적인 팀장이었던 인물이었다. 제우스 컴퍼니의 총책임자는 40대 초반의 최강욱이었다. 그는 과거 강수련의 직속 부하였으며 707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았으나 명예보다 돈을 택하고 제대하여 그림자 세계의 포식자가 되었다. 최 팀장님. 김상병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영웅이 타락한 적이 되어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다. 팀장이라니. 이제는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장이지. 김상병. 너도 마천식에게 질릴만 했겠지. 하지만 왜 다시 군대에 충성하나? 썩은 군대에 내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나? 최강욱은 김상병에게 권총을 겨누는 대신 유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여기에 남으면 어때? 707의 전술 능력과 제우스 컴퍼니의 자금력이라면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가 될 수 있어. 마천식은 그저 발판이었을 뿐이다. 우리의 진짜 윗선은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높은 곳에 있네. 김상병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는 707 특수임무단 소속입니다.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최강욱은 김상병의 명치를 주먹으로 강타했다. 퍽 소리와 함께 김상병이 벽에 부딪혔다. 최강욱의 힘은 707 최정의 요원의 그것이었고 김상병은 속수무책이었다. 명예. 그놈의 명예 때문에 내 선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잊었나? 강수련? 그 여자는 이상주의자일 뿐이야. 결국 세상은 힘과 돈이 움직이는 법이다. 최강욱은 쓰러진 김상병의 무전기를 발로 밟아 부쉈다. 무전이 끊어졌다는 신호는 강수련에게 전송되었다. 전투 돌입. 김상병의 안전을 확보한다. 제우스 컴퍼니의 핵심 인력은 대부분 707 출신이다. 교전 시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력화에 중점을 둔다. 군사 기밀은 최우선으로 회수한다. 강수련은 707의 특수 임무팀을 소집했다. 그녀가 직접 현장 지휘관으로 나섰다. 이미 마천식의 부조리로 인해 사기가 바닥이었던 대원들이었지만 강수련 대장의 지휘봉 아래 그들의 눈빛은 다시 살아났다. 특히 김상병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다. 작전 브리핑이 끝난 후 강수련은 단상에서 내려와 대원들 앞에 섰다. 나는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 썩은 부분이 너희의 명예를 짓밟고 너희를 이용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적으로 돌아선 전우를 상대하는 것은 고통스럽겠지만 놈들이 팔아넘긴 기밀은 수백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강수련은 전투복에 달린 707의 부대 마크를 손으로 만졌다. 너희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소속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승리만이 우리의 길이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대원들은 우렁찬 함성으로 화답했다. 단결. 작전명 정화의 불꽃. 강수련이 이끄는 707 특수임무팀이 어둠 속으로 출발했다. 목표는 제우스 컴퍼니의 비밀 창고와 핵심 인물 최강욱, 그리고 그를 조종하는 숨겨진 윗선이었다. 한편 최강욱은 김상병을 감금하고 창고를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는 특급 물품을 가지고 잠적하여 이원길 준장과 윗선에게 전달할 계획이었다. 김상병.
내가 나를 배신한 대가는 너무나 크다. 최강욱이 창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강수련 대장과 707 팀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최강욱, 내가 널 가르쳤다. 내가 배운 모든 전술은 내 손에서 나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강수련은 이미 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였다. 최강욱은 차갑게 웃었다. 강 대장님, 여전하십니다. 하지만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부하가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것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최강욱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707 최정예 요원들 대타락한 707 전설의 충돌, 대결의 서막이 올랐다. 제우스 컴퍼니의 물류 창고는 순식간에 전장으로 변했다. 707 특수임무팀은 강수련 대장의 지휘 아래 신속하게 건물을 포위하고 진입로를 차단했다. 그들의 목표는 창고 내부에 배치된 최강욱과 그를 따르는 그림자 요원들이었다. 최강욱은 창고의 복잡한 구조와 어둠을 이용해 능숙하게 몸을 숨겼다. 그는 707 전술의 창시자인 강수련에게 직접 훈련받은 제자였기에 팀원들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역공을 가했다. A구역 적의 기습 공격, 전방 차단. 무전이 울렸지만 최강욱의 움직임은 이미 한 발 빨랐다. 그는 707 대원 2명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고 비밀 창고로 향하는 후방 통로를 확보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군사 기밀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탈출하는 것. 강수련은 최강욱의 전술을 송금 보듯 꿰뚫고 있었다. 후방 통로를 확보하려고 한다. 최강욱은 정면 승부를 피하고 탈출 경로를 먼저 열 것이다. 최중사 즉시 후방 통로를 폐쇄하고 나를 지원해라. 강수련은 주저없이 최강욱이 향하는 통로로 뛰어들었다. 복도는 어둠과 먼지로 가득 차 있었고 바닥에는 며칠 전 김상병이 흘렸던 피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창고 중심부의 넓은 경납고 같은 공간에서 마주쳤다. 철골 구조물과 쌓여있는 컨테이너들이 어둠 속에 거대한 미로를 이루고 있었다. 대장님, 정말로 당신이 직접 나설 줄은 몰랐습니다. 최강욱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내가 널 가르쳤으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내가 어떤 곳을 방어할지 나는 내 심장을 읽을 수 있다. 최강욱. 강수련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최강욱은 강수련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사설 경호업체에서 수년간 갈고 닦은 실전 격투 기술에 707의 특수 기동을 결합한 독특한 전술을 구사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맹렬했으며 목적은 오직 강수련을 제압하고 탈출하는 것뿐이었다. 강수련은 노련했다. 그녀의 몸은 최강욱보다 느렸지만 수많은 실전 경험에서 얻은 직관과 노련함은 그를 압도했다. 그녀는 최강욱의 힘을 역이용하여 그의 공격을 흘려보냈고 정확하게 그의 약점만을 노렸다. 철골 구조물 사이로 두 사람의 격투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퍽퍽. 주먹과 발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억압된 신음소리만이 어둠을 갈랐다. 최강욱은 강수련의 어깨를 붙잡고 밀쳐내려 했지만 강수련은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몸을 틀어 그의 팔 관절을 잡아챘다. 으드득.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지만 최강욱은 고통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몸을 돌려 빠져나왔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명예입니까?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을 돈으로 팔아넘긴 썩은 윗선들 뒤에서 당신은 영웅 행세만 했습니다. 최강욱은 분노에 가득 차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강수련은 잠시 멈칫했다. 최강욱의 말에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군 내부의 부패와 비리는 강수련 자신도 오랫동안 싸워왔던 그림자였다. 나는 아무도 버리지 않았다. 부패한 윗선을 도려내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싸우고 있었다. 너는 그 부패에 이용당하는 대신 스스로 그 부패의 일부가 되는 길을 택했다. 그것이 너와 나의 차이다. 최강욱. 그녀는 말을 마치고 다시 최강욱을 향해 돌진했다. 격투는 창고 밖으로 번져나갔다. 빗물에 젖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두 전설적인 군인의 사투가 벌어졌다.
강수련의 마지막 일격이 최강욱의 옆구리에 정확히 명중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체포한다. 강수련은 쓰러진 최강욱의 가슴 위에 707의 엠블럼이 새겨진 자신의 군화를 올려놓았다. 최강욱이 체포되자 제우스 컴퍼니의 잔존 세력은 빠르게 와해되었다. 강수련의 707팀은 비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군사 기밀 문건과 하드디스크를 성공적으로 회수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강수련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가 키워낸 최고의 인재가 적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은 뼈아픈 현실이었다. 김상병의 상태는? 강수련이 임시 지휘소에서 물었다. 안정을 찾았습니다. 최강욱에게 폭행당했지만 큰 부상은 아닙니다. 현재 회수된 기밀문건 분석을 돕고 있습니다. 최 중사가 보고했다. 강수련은 김상병에게 다가갔다. 그는 침대 끝에 앉아 붕대를 감은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수고했다, 김상병. 내 용기 덕분에 우리는 이 작전을 성공시켰다. 707의 명예를 너 혼자서 지켜냈다. 김상병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아닙니다. 대장님. 하지만 최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윗선.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서 뭔가 단서가 나왔습니다. 김상병은 노트북 화면을 강수련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최강욱과 이원길 준장의 통화 기록과 은밀한 자금 흐름이 나타나 있었다. 이원길 준장과 최강욱의 최종 접선 장소입니다. 국방부 관할이 아닌 오래된 민간 호텔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최종 수취인입니다. 자금의 최종 수취인은 놀랍게도 군 고위직이 아니었다. 그는 국내 굴지의 방위산업체 회장이자 국방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민간 기업가 박 회장이었다. 칠순이 가까운 박 회장은 언론에서는 애국적인 기업인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군 내부의 비리를 조장하고 군사 기밀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채우는 거대한 그림자의 배후였다. 이원길 준장은 박 회장의 단순한 심부름꾼이었고 마천식과 최강욱은 박 회장의 손발이었습니다. 707의 기밀을 빼돌려 해외 무기상에게 넘기려 했던 것도 박 회장의 사주입니다. 강수련은 박 회장의 사진을 응시했다. 그는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이었지만 마천식이나 최강욱보다 훨씬 거대하고 위험한 적이었다. 군사 기밀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자본의 괴물. 민간인이라 해도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군 내부 부패를 조장한 혐의는 역적과 다를 바 없다. 즉시 박 회장을 체포할 계획을 세워라. 문제는 박 회장이었다. 그는 법망을 피하는 데 능숙했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군사작전이 아닌 법적 절차와 민간 경찰의 협조가 필수였다. 강수련은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박 회장 체포 작전의 전권을 위임받았다. 강수련은 박 회장이 머무는 호텔로 향했다. 그곳은 삼엄한 경호로 둘러싸여 있었고 박 회장은 이미 군 내부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선 강수련은 경호원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녀의 단호한 모습에 경호원들은 잠시 주춤했고 그 틈을 타 강수련은 박 회장의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할 수 있었다. 박 회장의 펜트하우스는 화려했지만 강수련에게는 그저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다. 박 회장은 창가에서 와인을 마시며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수련이 들어선 것을 알면서도 그는 등을 돌린 채 여유를 부렸다. 군복을 입은 여성이 내 펜트하우스까지 들어오다니. 경호팀이 해이해졌군. 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경호팀은 이미 무력화되었습니다. 박 회장. 나는 육군대장 강수련입니다. 국가 기밀 유출 및 군 내부 부패 조장 혐의로 당신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박 회장은 그제야 몸을 돌려 강수련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었고 오직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체포? 하. 재미있는 농담이군. 강 장군. 당신이 나를 체포할 수 있을 것 같나? 나는 군인이 아니다. 나는 수많은 로비스트와 변호사, 그리고 이 나라의 법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네. 박 회장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강수련에게 다가왔다. 마천식, 이원길, 최강욱. 그들은 내 손가락일 뿐이야.
나는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했지. 당신이 아무리 그 손가락들을 잘라낸다 한들 나는 또 다른 손가락들을 심을 수 있어. 자본은 군대보다 강하다네, 장군. 강수련은 그의 오만함에 치를 떨었다. 이자가 바로 군인들의 명예와 국가의 안보를 흥정거리로 만든 진정한 악의 근원이었다. 자본이 강하다고 했습니까? 하지만 당신의 돈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겁니다. 당신의 범죄 증거는 이미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이원길 준장과 최강욱의 진술, 그리고 당신의 불법 자금 흐름 기록이 명확하게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에서 비로소 여유가 사라지고 미세한 떨림이 감돌았다. 당신 같은 이상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나는 국가에 기여했을 뿐이야.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려 했을 뿐이라고. 당신의 탐욕을 애국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돈을 위해 전우를 팔아넘겼고 젊은 군인들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업가도 애국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반역자입니다. 강수련은 권총을 꺼내 박 회장에게 겨누었다. 순순히 따르십시오. 박 회장, 나는 당신에게 명예로운 최후를 선사할 자비가 없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은 재빨리 테이블 위에 비상벨을 눌렀다. 동시에 숨어있던 그의 개인 경호원 2명이 강수련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용병들이었지만 707의 전설적인 대장 강수련의 상대는 되지 못했다. 강수련은 몸을 낮추고 재빠른 움직임으로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동작은 과거 최강욱과의 격투에서보다 훨씬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2명의 경호원이 바닥에 쓰러지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박 회장은 이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는 필사적으로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강수련은 도망치는 박 회장의 등 뒤에 차갑게 말했다. 끝났습니다, 박 회장. 강수련의 무전기에 외부 경찰과 검찰 특수팀의 진입 준비 완료 보고가 들어왔다. 법이 마침내 자본의 괴물을 체포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다. 박 회장은 창가에서 발이 꺾이며 넘어졌다. 그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져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부패와 탐욕으로 얼룩졌던 모든 그림자들의 몰락을 알리는 심판의 소리였다. 강수련은 쓰러진 박 회장을 뒤로 하고 무전기에 명령을 내렸다. 체포 작전 성공. 이제부터 이 나라 군대는 다시 깨끗한 물로 채워질 것이다. 박 회장과 이원길 준장, 그리고 최강욱 등 모든 부패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 체포되면서 707 특수임무단은 물론 대한민국 군 전체에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강수련 대장이 낡은 작업복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정화의 불꽃 작전은 군 내부의 곪은 상처를 완전히 도려냈다. 며칠 후 707 특수임무단 연병장. 빗물에 젖었던 땅은 햇볕 아래 말라 있었고 하늘은 더없이 청명했다. 부대원들은 완벽하게 정렬하여 사열대에 선 강수련 대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예전의 냉소나 공포가 아닌 굳은 신뢰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수련은 단상에 올라섰다. 옆에는 임시 보좌관이 된 최 중사가,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707 팀원으로 완전히 복귀한 김상병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 특수임무단 대원들. 강수련의 목소리는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내부의 적으로 인해 명예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우를 돈으로 팔고 국가의 기밀을 탐욕의 도구로 삼았던 자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좌절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특히 김상병은 목숨을 걸고 우리 부대의 명예를 되찾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습니다. 강수련은 김상병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훈장을 달아주었다. 김상병의 눈가에는 뜨거운 물기가 맺혔지만 그는 끝까지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잔해를 치우고 새로운 깃발을 세워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부조리와 불신은 여기서 끝냅시다. 707 특수임무단은 돈이나 권력에 움직이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강수련의 연설은 길지 않았지만 대원들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사열이 끝나자 강수련은 모든 공식 일정을 미루고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의 뒤를 최 중사와 김상병이 따랐다. 식당은 여전히 낡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밥을 허겁지겁 먹지 않았고 서로 웃으며 대화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평화와 활기가 들어섰다. 강수련은 주방으로 들어섰다. 주방장과 조리병들이 강수련을 보고 당황하며 경례했다. 오늘은 제가 배식을 하겠습니다. 강수련이 웃으며 말했다. 조리병들은 기꺼이 배식 자리를 내주었다. 강수련은 넉넉하게 밥과 국을 담아 병사들에게 건넸다. 많이 먹어라. 훈련 잘 받고. 단결. 감사합니다, 대장님. 병사들은 밝은 목소리로 답하며 식판을 받아갔다. 한 이등병이 식판을 들고 머뭇거렸다. 강수련은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왜 안 먹고 서 있나? 밥이 입맛에 맞지 않나? 이등병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닙니다. 밥에서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강수련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곳은 너희들의 집이다. 누가 감히 너희에게서 밥 먹는 즐거움을 빼앗을 수 있겠나? 이등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례한 후 자리에 앉았다. 숟가락과 포크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경쾌한 음악처럼 식당을 채웠다. 강수련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맑게 갠 하늘 아래 707 특수임무단의 깃발이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그녀는 식판을 들고 김상병과 최 중사가 앉은 테이블에 합석했다. 자, 우리도 먹자. 오늘 밥은 정말 맛있을 것 같군. 김상병은 웃으며 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떴다. 네. 대장님. 가장 맛있을 겁니다. 우리가 땀과 피로 지켜낸 밥이니까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부대원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강수련은 밥을 한술 뜨며 느꼈다. 군복을 벗고 청소부로 잠입했던 그 3개월의 고통과 인내가 마침내 이 작은 식탁 위에서 진정한 평화와 명예로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개혁은 완료되었다. 하지만 강수련 대장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군 내부의 그림자를 감시하고 이 땅의 모든 군인들이 명예롭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책임을 지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햇살은 707 대원들의 어깨 위에 그리고 강수련의 내별 위에 빛나며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약속했다. 707 특수임무단의 평화가 찾아왔지만 강수련 대장은 잠시의 안도감도 느끼지 못했다. 박 회장, 이원길, 최강욱은 체포되었지만 강수련은 그들의 범죄 규모와 조직의 뿌리가 훨씬 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박 회장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우스 컴퍼니를 능가하는 또 다른 그림자 조직의 흔적을 발견했다. 대장님, 박 회장 관련 금융 기록에서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박 회장의 자산이 국외의 한 유령 회사로 분산되기 직전 국내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었습니다. 인출액은 수백억 원 규모이며 인출 시점은 저희가 마천식을 체포하기 직전입니다. 최 중사가 서류를 내밀며 보고했다. 강수련은 서류를 꼼꼼히 살폈다. 박 회장은 이미 자신의 몰락을 예견하고 현금을 빼돌린 건가? 누가 인출했지? 추적 결과 박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서 씨가 인출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현금을 인출한 직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서 씨는 군 경력은 없으나 과거 박 회장의 회사 경호팀에서 일했으며 그의 신분은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강수련의 미간이 좁혀졌다.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박 회장이 자신의 몰락에 대비하여 최후의 순간에 남겨둔 비밀 금고지기이자 박 회장 비자금의 최종 수혜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 씨의 과거 경력과 인적 관계를 역추적하십시오. 그 현금은 단순한 도피 자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박 회장이 또 다른 부패 세력에게 전달하려던 마지막 거래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수련은 작전 지도를 펼쳤다. 707 부대가 확보한 군사 기밀 문건 중에는 제우스 컴퍼니가 아닌 프로메테우스라는 암호명으로 기록된 비밀 회의록이 있었다. 프로메테우스.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존재.
이 암호명이 가리키는 조직은 군 내부의 기밀을 훔쳐 외부 세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박 회장은 이 조직의 자금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수련은 이 프로메테우스 조직을 완전히 파헤치는 것이 군 개혁의 마지막 단추라고 직감했다. 이 조직이 남아있는 한 제2의 마천식이나 최강욱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었다. 김상병. 너는 최강욱과 가까이서 일했다. 최강욱이 박 회장 외에 언급했던 조직이나 인물이 있었나? 김상병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팀장님은 박 회장을 단순한 사업가로 얕봤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는 정의를 집행하는 높은 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최 팀장님은 그 높은 분이 썩은 군대를 개혁하기 위해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리화했습니다. 그 높은 분을 사령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령관. 강수련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다. 마천식, 이원길, 최강욱, 박 회장 모두 자신의 범죄를 개혁이나 애국으로 포장하며 합리화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사령관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돈을 쫓는 범죄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을 정의롭다고 믿는 광신도들의 지도자일 수 있었다. 강수련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소집했다. 그녀는 이 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프로메테우스의 불꽃이라고 명명했다. 작전은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707의 최정예 요원들만이 투입되었다. 이번 작전은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령관은 법망 뒤에 숨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서 씨가 인출한 현금을 추적하여 사령관의 은신처와 그의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작전의 핵심은 인출된 현금 수백억 원이었다. 그 거액의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장소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김상병은 최강욱과의 기억을 더듬어 단서를 찾아냈다. 최 팀장님이 과거 훈련 중 가장 안전한 은신처는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707에 입대하기 전 특수전 교육을 받던 지역의 오래된 창고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라며. 김상병이 제시한 장소는 수도권 외곽의 폐쇄된 군 시설 지역이었다. 그곳은 과거 특수훈련장으로 사용되다 수십 년 전에 폐쇄된 곳으로 지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음지였다. 강수련은 즉시 그곳으로의 잠입을 명령했다. 그녀는 이 작전이 군복을 입은 자신과 그림자 속에 숨어든 사령관의 마지막 대결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프로메테우스의 불꽃 작전팀은 김상병의 정보를 바탕으로 폐쇄된 군 시설 지역에 은밀하게 침투했다. 그곳은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녹슨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황량한 공간이었다. 폐건물 안으로 진입하자 예상대로 그곳은 사령관의 비밀 아지트였다. 내부는 최신 감시 장비와 통신 장비로 무장되어 있었으며 강수련이 추적하던 운전기사 서 씨가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운전기사 서 씨 발견. 그의 주변에 현금이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고가 있습니다. 최 중사가 무전으로 보고했다. 강수련은 서 씨에게 무력 충돌 없이 접근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사령관의 정보를 캐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서 씨는 강수련이 접근하는 것을 감지하고 즉시 권총을 꺼내 발사했다. 총성이 폐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수련은 즉시 엄폐했지만 서 씨의 전투 능력은 단순한 운전기사 수준이 아니었다. 그의 움직임은 정교하고 훈련된 특수 요원과 같았다. 서 씨는 과거 제3국 용병 출신입니다. 정규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상병이 소리쳤다. 강수련은 서 씨를 상대로 치열한 근접전을 벌였다. 그녀는 서 씨의 총격을 피하며 김상병과 최 중사의 지원 사격 아래 서 씨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결국 강수련은 서 씨의 팔을 꺾어 권총을 떨어뜨리게 만든 후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서 씨가 제압되자 작전팀은 그가 지키고 있던 거대한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수백억 원의 현금과 함께 강수련이 그토록 찾던 사령관의 정체가 담긴 하드디스크가 있었다.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사령관의 정체는 군 원로였던 박원호 장군이었다. 수십 년 전 군에서 명예롭게 퇴역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는 사실 군 내부의 부패가 심해지자 이를 비판하며 은퇴한 비운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박원호 장군은 개혁의 길 대신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 그는 군의 기밀을 훔치고 비리를 저질러 얻은 자금으로 프로메테우스 조직을 결성하여 군 내부의 부패한 인물들을 제거하려 했다. 그는 마천식이나 이원기를 이용하면서도 그들을 결국 더러운 도구로 여기고 제거할 계획이었다. 그의 목적은 군을 정화한다는 명분이었지만 방법은 범죄와 배신 그리고 국가 기밀 유출이라는 반역이었다. 결국 박 회장이 아니라 박원호 장군이 진짜 배후였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정의라고 믿는 광신적인 심판이었군요. 최 중사가 경악하며 말했다. 강수련은 하드디스크에 담긴 박원호 장군의 녹취 파일을 들었다. 이 군대는 썩었다. 내가 불을 훔쳐와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래야만 새로운 군대가 태어날 수 있다. 나는 심판자다. 강수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선배이자 한때는 존경받던 군인이었던 박원호 장군이 타락한 현실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그는 명예를 잃은 것이 아니라 명분에 사로잡혀 정의를 잃었습니다. 방법이 틀렸습니다. 하드디스크에는 박원호 장군이 은신하고 있는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폐시설에서 멀지 않은 깊은 산속의 작은 기도원에 숨어 있었다. 강수련은 단독으로 기도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박원호 장군에게 군인의 명예를 지킬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기도원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박원호 장군은 홀로 뜰을 거닐고 있었다. 강 장군, 여기까지 올 줄 알았네. 박원호 장군은 강수련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장군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의 명분은 이해하지만 방법은 반역이었습니다. 반역? 아니다. 나는 이 나라를 살리려 했네. 썩은 조직을 쳐내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네. 박원호 장군은 격앙되었다. 희망은 당신의 손에서 도구를 쓰는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명예는 거짓과 배신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강수련은 박원호 장군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육군 대장 강수련. 당신을 체포합니다. 박원호 장군은 잠시 침묵하더니 뜰에 서서 천천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깊은 실망과 회한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결국 내가 졌다네. 강 장군. 하지만 기억하게. 이 군대의 그림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걸세. 박원호 장군은 자신의 권총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강수련은 그를 체포하여 국방부 수사단에 넘겼다. 모든 작전이 끝난 후 강수련은 707 부대로 복귀했다. 그녀는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대원들을 바라보았다. 마천식, 최강욱, 박 회장, 박원호까지. 모든 악의 고리가 끊어졌다. 그날 저녁 707 부대 식당은 다시 한번 따뜻한 밥 냄새로 가득 찼다. 강수련은 병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비로소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불신과 싸워 이기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깃발 아래 707 특수임무단은 명예와 긍지를 되찾고 다시 태어났다.